자, 그러면 교수님이 찝어주시는 전 세계 우리가 죽기 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좋겠다. 야, 요 정도는 좀 보고 생을 마감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한다면 어떤 건물들 꼽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통틀어서 예. 뭐 지난 2000년간 지어진 모든 건물을 통틀어서 예. 본다면 저는 스페인의 정원도 예쁘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게 막 요즘으로선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 정도만 더 좀 추천해 주신다면 뭐 갈까요? 그러니까 르코르비제가 설계한 건데 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수도원이 거기 좋다는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한테. 근데 진짜 가서 보니까 현대 건축가들이 하는 모든 디자인 방법이 다 있어. 그러니까 약간 무협지 보면 비서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이거 하나만 통달하면은 웬만한 건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나는 건축.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신과 함께. 오늘은 정말 저희 신과 함께란 이름에 딱 들어맞는 걸맞은 게스트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많은 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들이죠. 유명한 분이죠. 네. 우리 세 명 다 합쳐도 3배 이상?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TV에서도 많이 아마 보셨을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가이시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 또 셜록 현준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 다방면에 유현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유현준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건축 뭐 이쪽으로는 가장 유명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스트석에 좀 유명한 분들을 많이 모시는데 방송 전에 이 세 명이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유명세 하면 우리도 만만치 않기 그러니까.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나와도 홈그라운드인데도 전혀 그런 느낌이 안 압도당하는 것도 오랜만이네. 외모 압도에 뭐 지명도에 왜 그러세요? 안티생겨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요즘 저 건설 경기는 어떻습니까? 거의 올스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PF가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PF 승인 난 게 전국에 6개인가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PF 6개. 그쪽 시장 안 좋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든지 이자율이 높으면은 은행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큰 프로젝트일수록 스탑되고요. 오히려 중소규모는 더 굴러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럼 설계도 많이 줄겠네요. 설계도 근데 저희가 되게 독특한 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약간 선반영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다 어려웠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오히려 화랑이었어요. 설계사무소는. 이자율이 엄청 낮고 그리고 이게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임대해 주신 분들이 문 닫는 가게들이 많으니까 이게 모든 그 명의 처리 같은 것들이 다 깨끗하게 돼서 지난 한 40년 동안 건축 못했던 거 이번 기회에 하자.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 세입자가 이제 중간에 나가주셔야 건축도 리모델링 되는데 그게 어려운데. 그렇죠. 그게 이제 좌이반 타이반으로 되어버리니까. 그 우픈 얘기인데. 우픈 얘기야. 근데 그러다가 그때는 공사비도 좀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근데 그때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공사비가 거의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자율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 두 개가 다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 되면서 근데 그거를 한동안은 오른 집값이 커버를 했어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뭐 이거 좀 올라가도 커버가 됐다고 했는데 이제 집값도 스탑되고 뭐 이러면서 약간 지금 정체기에 접어든 상태인 거죠. 건축비 올랐다는 얘기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뭐 피부로 많이 느끼실 테니까 대충 뭐 코로나 이전이 한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예요? 건축비? 저는 한 180, 170, 80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 정도의 체감입니다. 저는. 옛날에 한 10억이면 올릴 건물이면 한 18억, 17억 이렇게 줘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비만. 비교를 10억으로 하면 안 된대. 10억짜리 건물도 없지만 또. 약간 1.5배는 확실히 더 오른 것 같은 체감이에요. 미니멈 1.5, 느끼기는 한 1.87 이 정도 오른 것 같다. 문제가 이제 고가로 갈수록 좋은 거를 만들고 싶으면은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퀄리티 있는 시공하시는. 근데 진짜 심각한 게 우리 동네 그 모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한참 하고 있었거든. 공사도 한참 진행이 됐어. 공사 중단됐어. 리모델링을? 현대가 롯데로 바뀌고. 그거 혹시 그 골조만 남겨놓고 막 쳐놓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 이천동에. 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 1년 정도 넘게 그 상태로. 그 알짜. 거기 좀 잘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당해내는 거야. 건축비 올라가.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나 그 돈은 못 내겠다. 못 나겠다. 그렇죠. 그런 데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스톱 시켜놓고 유치권 행사. 그러니까. 하는 거. 그렇죠. 깜짝 놀랐네. 이렇게 되면 건설 건축 이쪽으로는 한번 꽤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좀 무너지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군요. 그거는 세 분이 전문가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현업이 되시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TF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집이 안 지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요 오히려. 이게 잘 돌아가고 PF도 풀리고 요즘 좀 경기 좋습니다. 이래야 집값이 안정되지. 오히려 그래요. 새로 스타트하는 프로젝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럼 기존 아파트 가지고 서로 사기 경쟁을 하니까. 최근에 그 반포에 원베일리 같은 데가 뭐 30평대가 60억 찍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변에 신축될 재건축이 될 아파트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 한동안은 이런 새 아파트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뭐 사실 그 얘기 하려고 모신 건 아닌데. 근데 여기 다 아니고. 보니까 집 한 채 있거나 집 한 채도 없는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원래 나라 걱정은 그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유현진 교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세계 건축물들 뭐 있을까 이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일단 세계 건축물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그 무슨 성당 왜 이렇게 어디에요 저기 노틀담 성당. 바르셀로나 지금 짓고 있는 거. 가우디 성당. 파밀리아 파밀리아 뭐 있잖아. 그런 거 말고 사실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워낙 많이 다니셨잖아요 전 세계. 전 세계 다니시면서 뭐 몇 개 꼽아 주시겠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나라로 따지면 어떤 나라가 제일 참 뭐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나는 정말 이 나라가 너무 좋다. 건축물들이. 특히 건축물의 차원에서. 네, 어느 나라예요, 교수님은? 두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이태리가 저의 이태리. 그러니까 이게 현대 건축만 볼 거냐, 아니면 전반적인 도시를 볼 거냐 이 차이가 커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한 달 정도 살아라. 그렇게 하면 저는 당연히 1순위는 이태리. 이태리는 어딜 가든 뭐 다. 로마뿐만 아니라. 네, 로마 뭐 피렌체, 토스카나 지방도 좋고 저 남쪽에 있는 데 가도 좋고 뭐 서쪽에 가면은 뭐 포르토피노라는 조그마한 어촌도 좋고 뭐 웬만한 거 다 좋습니다. 이태리는. 그 옛 고풍스러운 게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도시가 아름다우려면은 첫 번째 필요한 거가 도로망이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관광객으로서 제일 불편한 거는 뭐냐면은 걸어다니기 불편하면 제일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있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도시는 사실은 관광객한테는 제일 안 좋은 도시거든요. 근데 걸어다니면서 내가 내 차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좋은 도시인데 아담하고 오밀조밀한. 그렇죠. 그런 도시는 자동차 발명되기 전에 만들어진 도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들은 대부분 다 중세 때 만들어진 도시나 르네상스 그래서 때니까. 오밀조밀 아기자기 재밌구나 유럽이. 그렇죠. 걸어가면은 한 몇십 미터 가면은 골목길이 이제 갈림길이 나오고 꼬불꼬불하고 걸을 때마다 풍경이 바뀌고. 근데 거기다 그걸로만 끝나면은 사실 뭐 인도 빈민가 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플러스 이 사람들은 잘 살았었으니까 큰 성당들도 있고 중간 중간에 그런 랜드마크들도 있고 광장도 있고. 이른바 멋진 게 있구나. 광장이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큰 건물 앞에 광장이 있거든요. 근데 큰 건물을 돌로 짓잖아요. 그러면 돌을 지으면은 채석장에서 돌 갖고 와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작업터였어요. 작업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 빈 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근데 건물을 지을 때 보통 노틀담 성당 같은 경우도 뒤에 쪽부터 지어서 맨 정면 앞부분을 맨 마지막에 지어요. 그래요? 네. 그건 왜? 그래서 일단은 재단을 제일 먼저 뒤쪽부터 짓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와서 이게 제일 높으니까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걸 높게 짓고 뒤에 걸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앞이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최신 하기야 건축기술로. 그 인테리어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문이 중요한데 정면이 중요한데 인테리어는 저 안쪽이 중요하지. 재단이 안쪽에 있거든. 성당이니까 쭉 들어가서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작업 반경, 그러니까 작업하는 공간의 효율성을 따져봐도 돌 이만큼 앞에 쌓아놓고 뒤부터 해야 점점 줄어들면서 일이 되는데 앞에부터 하면 돌아가야 되고. 그렇지. 원래 작업터인데 앞을 먼저 만들면 돌아가서 멀어지는 거. 야,
일머리가 있는데 생각을 하셔요. 생각을.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게 보통 오래 걸리면 한 200년 넘게 짓거든요. 200년 동안 그 작업하면 주변에 가게가 다 생길 거 아니에요. 한밭집. 네. 그러고 나서 완공이 딱 되고 나면은 거기가 비어져 있어야지 또 그 건물을 볼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예배당이라는 데가 특색이 같은 시간에 다 몇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같은 시간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태리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도시고 나라. 또 다음에는 스페인이 좋더라고요. 스페인. 남유럽 쪽이시네. 비슷한 분위기죠. 네.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이태리는 좀 약간 지저분하고 복잡한데 스페인은 의외로 깨끗하고. 스페인요? 네. 매너들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약간 대국적 이미지가 스페인 좀 더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서양인 그러면은 약간 그 앵글로색슨의 약간 백인의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새침하고.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피부 색깔도 우리랑 비슷하고 약간 많이 섞여가지고 그런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포르투갈이 그래서 이민지로 뜨는 이유가 완전 떴더군요.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약간 만만한 스페인 느낌이잖아요. 미안하지만 거의 물가가 반값 정도 되니까. 그거 안전하대요. 스페인보다도 더. 그래요? 안전하대. 저녁 때는 나가서 애들이 뛰어노는.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그 유럽 사람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생활비 적게 들어가는 그런 데로 포르투갈을 많이 채택을 하더라고요. 포르투갈도 사실 좀 아픈 역사가 좀 있는데 그렇죠. 오래 했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게 뭐 한 30년? 그 정도 하면 30년 했을 거예요. 발전도 못하게 막 막아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은 찾아가기가 더 좋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여튼 그 두 나라를 가장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자, 그러면 교수님이 찝어주시는 전 세계 우리가 죽기 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좋겠다. 이 정도는 좀 보고 생을 마감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한다면 어떤 건물들 꼽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통틀어서 뭐 지난 2000년간 지어진 모든 건물 통틀어서 본다면 저는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을 아람브라 궁전 드라마도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 네, 맞아요. 왜요? 그 궁전이 왜 어떤 궁전인데? 그게 그러니까 건축을 볼 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뭐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거, 그다음에 뭐 조경이 잘 돼 있느냐, 아니면 건축을 했을 때 디테일이 훌륭하냐, 몇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앞에 두 개가 훌륭한 거가 세 번째가 안 좋은 게 있고, 첫 번째, 세 번째가 좋은데 두 번째가 안 좋은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종합 점수로 제일 높아요. 아람브라가.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랑 100m 달리기는 우사인 볼트가 제일 잘 뛰지만은 10종 경기는 혹은 철인 3종 경기는 우승자가 또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는 종합 점수가 제일 높아요. 어째 잘 지은 건물에서 그렇게 하나씩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은 조경이 안 좋은 이유는 너무 도심 속에 있으면은 건축물은 훌륭해도 조경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건물은 이제 왕궁으로 쓰는데 이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언덕 꼭대기에 약간 아크로폴리스랑 비슷해요. 근데 아크로폴리스는 가서 보면은 그냥 돌무더기만 몇 개 있잖아요. 여기는 정원도 예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게 막 요즘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사실은 저 아랍 사람들이 그렇죠. 네, 아랍 사람들이 스페인 정복한 이후에 남부에서 그죠? 맞아요. 이름부터 알함브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아랍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텐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막 광야 이런 데잖아요. 그럼 바깥에 보면 경치가 하나도 없어 볼 게. 근데 뭔가 자연의 아름다움 느끼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카페트를 열심히 만들잖아요. 그렇죠. 카페트 문양을 막 엄청 복잡하게 꽃밭같이 만들잖아요. 근데 벽체도 엄청 데코레이션이 숲에 있는 거나 뭐 꽃밭인 것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테리어가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전을 지었는데도 내부 인테리어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선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이렇게 잘 남아 있어요? 예, 그대로 잘 보존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유럽이 정복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부수지 않고 보통은 정복하면 부수고 불태우고 하잖아요. 이거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 전리품으로 그냥 쓰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람브라 궁전을 언제 가보셨어요? 한 석 달 전, 넉 달 전. 그래서 이 감동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안 가보시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최고의 건축물이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예요. 맞아요. 예. 최근에 업데이트됐어요.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억지로 생각해낸 게 판테온, 뭐 이런 거. 로마에 있는 판테온. 로마의 판테온. 신전. 만신전. 네.
네, 그거가 워낙에 혁신적이니까 우리가 보통 유럽에 가면은 성당에 다 도움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원조예요. 근데 원조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진짜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돔 위에요? 네. 돔 꼭대기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글로 햇빛이 들어오게. 맞아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본 적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비도 오고요. 네, 비가 오면은 밑에 이제 물이 떨어지는 게 다 있는. 그런데 그거를 한 이유가 결국에는 빛이라고 하는 거가 항상 사람들이 인간이 주광성 동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태양신도 섬기고 달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건축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위에다 구멍 뚫어서 빛이 딱 들어오게 하고 옛날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 그러면 고기를 태운단 말이에요.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갈 구멍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 건데 네. 그걸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콘크리트요? 네. 그게 대리석이 아니고? 네, 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쪽 베수비우스 화산 있잖아요. 그 남쪽으로 좀만 가면은 네. 거기에 있는 화산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콘크리트는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현대에 와서 쓴 거는 철근 콘크리트를 쓴 거죠. 거푸집에다가. 네. 그러니까 철근 그때도 거푸집은 있었는데 철근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멘트를 공장에서 만들었다라는 게 현대의 특징인 거죠. 이게 콘크리트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하긴 시멘트라는 게 뭐 땅에서 파는 것도 있지만 청황석에서 나오는 저 슬러지로 만드는 거, 태운 거 재로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화산재로. 근데 보통은 이런 콘크리트는 이게 압축력에는 어려운 얘기인데 압축력이 가는데 인장력이 약하거든요. 뛰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깨지고. 근데 이 철근이 당기는 힘을 잘 견뎌주거든요. 근데 다행히 철근하고 시멘트하고가 열팽창 계수가 똑같아요. 더울 때나 추울 때. 더울 때나 추울 때 찰떡궁합이구나. 이야, 그거 달랐으면 그거 달랐으면 못 쓰는 텐데 못 쓰는 건데 못 쓰는 거죠. 우연히 같아서. 네, 우연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현대에 들어와서 철근 콘크리트가 둘 다 철근과 시멘트가 다 공장에서 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강도가 훨씬 높아지니까 옛날에 한 8층까지 짓던 건물 지금 30층 넘게 지을 수 있고. 그렇군요. 그게 완전히 이제 인간의 라이프를 바꾼 거죠.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철근도 그렇고 시멘트도 그렇고 좀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가 봐요. 네,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콘크리트로 집 지을래 아니면 목조 주택 지을래 물으면 야 돈이 없어서 콘크리트를 못 짓지 무슨 그런 건 질문을 해. 미국은 단독주택 다 목조죠. 목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건축비는 콘크리트가 조금 비싸긴 한데 뭐 목조가 따뜻하니까 뭐 이런 논란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 목조는 우리나라에서는 비싸죠. 우리나라는 목조가 더 비쌀 것 같은데.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안 나고 더 수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멘트는 뭐 한 500년 쓸 정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일단은 시멘트가 풍부한 나라고요. 그래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목조가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조를 지으면 훨씬 빨리 지어요. 맞아요. 네. 근데 다른 점은 미국이 목조를 많이 짓는 이유는 땅이 넓으니까 목조 주택을 2층 이상 짓기는 어렵고 3층 이상 짓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2층 정도의 주택들은 목조로 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훨씬 경제적인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2층으로 지어가지고 사업성이 나오는 데는 시골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맞는 재료는 아닌 거죠. 판테온 그리고 아람브라 궁전. 우리나라로 치면 첨성대를 좋아하시겠네. 아니요. 판테온하고 좀 비슷한 게 석굴암을 좋아하죠. 석굴암. 우리나라 건물 중에 그럼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될 게 건축물 중에는 석굴암이에요? 석굴암과 불국사겠죠. 저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 중에서는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국사 석굴암입니다. 우리나라 저 대부분 한 40대 이상은 다 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전 최근에도 갔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나이 들어서 보니까 또 감동이 좀 다르다. 진짜 좋더라. 네. 아니 진짜 그 특이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도움이 유일하게 있는 데가 석굴암이거든요. 그러네. 도움 구조가. 근데 그 평면도와 단면도를 보면은 판테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그래요? 네. 사이즈는 좀 다르고. 사이즈는 뭐 거의 한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줄을 거예요. 똑같다는 건 그 건축 원리가 똑같아요. 과학이 같다는. 네. 그 판테온의 위에 구멍 뚫린 거는 없지만은 그게 되게 독특한 게 보통 돔이나 돌로 짓고 기악 형태잖아요. 평면도 원이고 단면에도 원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서양 전통 건축에서만 쓰는 거예요. 동양에는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없잖아요.
근데 유일한 예외가 그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짓게 됐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뭘 볼 수 있냐면 분명히 이 디자인은 서쪽에서 온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서쪽 왜냐하면 600년 지난 다음에 지어졌거든요. 판테온의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흘러서 와니까 해양 루트로 왔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로 오게 되는 영향은 뭐 도교라든지 이런 중국에 통해서 오는 영향이고 해양 무역로를 통해서 오는 동남아시아 거쳐서 오는 거는 서양의 이슬람 그 상인들도 많이 있었고 많이 왔잖아요. 처용인이 뭐 이런 맞아요. 신라만 하더라도 수도가 경주니까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이 대륙과 바다의 두 가지 문화가 융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굴암은 딱 보면 판테온이고 이거 서양의 건축 스타일이고 대신에 불국사는 전통적인 우리의 또 동양 건축인데 불국사를 평면도를 딱 보면은 거기 탑이 두 개가 있잖아요. 다보탑, 석가탑. 그렇죠. 근데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 그 음과 양으로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건 딱 도가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배치를 봐도 도가사상이 보여요. 불국사는 이게 목조로 지어서 만든 양의 건축이고 음양 중에서 석굴암은 땅을 굴을 팠잖아요. 음의 공간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전체 배치도 마스터 플랜이 음양의 배치를 띠고 있고 불국사만 들여다봐도 또 음양의 배치로 상대 반대되는 거를 석가타 다보타를 해놓고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그 김대성이라는 분이 설계를 했잖아요. 그분이 되게 이 도가사상, 그 동양 사상 쪽인 측면과 이 서양의 어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양쪽의 거를 다 받아들였다. 그분 전문 건축가였던 분이에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은 옛날엔 다 어떤 그냥 공사 관료죠. 책임자, 건설국장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도움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엄청 돈이 들어가는 일이죠. 나무로 틀을 다 짜가 특히 석굴암 같은 경우는 토함산이잖아요. 일단 산 다 깎고 그다음에 이 석굴암 모양으로 나무로 틀을 짜고 거기다가 돌을 얹어서 만들고 그다음에 흙을 덮은 거라고요. 그럼 유지가 돼요, 그 모양이?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의 치밀성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습기도 잘 안 찼고 뭐 그런 대단한 그런 과학적인 지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가 딱 오르면 거기에 딱 비친다면서요. 그거 약간 좀 뻥 아니에요? 그건 약간 뻥이죠. 그거는 이마에 뭐 보석도 끼었고 365일 중에 하루는 맞겠죠. 이거는 약간 뻥 같아. 나는 그 얘기하신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 태양빛을 어느 각도에 딱 받으면 그 이마에 있는 보석에서 빛이 나와서 딱 나서 무령왕릉으로 딱 간다. 아니 무령왕릉이 저 뭐야 그거 있잖아. 갈라지면서 마징가 나온다고. 바닷가에 있는 그 누구야? 아 맞아. 무열왕릉이냐? 쫙 가가지고 또 나라를 지킨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문무왕릉이요, 문무왕릉. 하여튼 뭐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꽤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인데. 그렇죠. 근데 건축에 관한 한 참 민망하잖아요. 건축 기술은 꽤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나라 가서 좋은 건물도 지어주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어서 살고 있는 집들은 실은 한 1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면 그냥 급하게 대충 지어서 몇십 년 살다가 일단 나중에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다 대충 지었잖아요. 그거 지금 다 이제 다시 짓느라고 지금 정신 없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지어야 될 거고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그럴 타임인데 공사비가 올라서 그렇긴 하죠, 그죠? 그 힘들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지어야지라는 뭐 생각이나 혹은 방향은 이런 방향이어야지 하는 게 있어야 또 안 망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제가 많이 다니고 오잖아요. 한국이 제일 살기 좋아요. 어떤 면에서요? 제일 편해요. 제가 요즘에 만나는 외국인들을 보면은 항상 뭐 한국에 왔다고 하면은 한국이 어때 물어보면은 컨비니언트하다, 편리하다. 그거를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단 서울은 밀도가 높은 도시니까 이런 지하철과 이런 게 잘 돼 있고 최고죠. 치안도 되게 좋고 뭐 주문하면 배달 그냥 집 가고 오고 뭐 이런 데가 밤에 뭐 달리기 하고 놀아도 될 정도로 안전하고 인터넷 엄청 빠르고 그래서 편리성에서는 엄청나게 정말 거의 월드 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스트다. 근데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주거의 다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가
거의 60%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맞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60% 중에 또 반은 국평이야. 네, 그렇죠. 국평. 진짜 주거와 관련하면 진짜 평등한 것 같아. 이 나라는 네. 그냥 사장님 댁에 가도 우리랑 사는 거 똑같고. 어차피 화장실은 2개가 맥시멈이고. 네, 동네만 좀 다를 뿐. 전자레인지도 우리 집도 LG, 사장님 집도 LG, 색깔도 똑같고. 굳이 남의 집에 놀러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가도 다양성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성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한 집에 살잖아요, 모양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 내 집의 특징은 뭐냐? 그럼 집값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착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줘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정량화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해야 된다. 그래서 나만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주거가 앞으로 다시 지을 때는 꼭 바뀌었으면 하는 거는 발코니나 테라스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와. 그러니까 이게 실내 공간으로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외 공간을 만들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발코니 확장법 같은 게 나오니까 이미 발코니는 확장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디자인을 해. 다 실내 공간이지. 네, 실내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 안 하면 침대도 못 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건축이 가야 될 방향은 그렇게 좀 다양성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테라스나 야외 공간에 조금 더 가치를 두는 거, 이런 것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이시고, 해외 하나 정도만 더 좀 추천해 주신다면 뭐 갈까요? 라뚜레트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르코르비제가 설계한 건데 라뚜레트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라 있고 띄고 뚜레트 거예요. 근데 그 수도원이 거기 좋다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한테. 근데 진짜 가서 보니까 현대 건축가들이 하는 모든 디자인 방법이 다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보니까 무협지 보면 비서 있잖아, 이렇게. 거의 이거 하나만 통달하면은 웬만한 건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나는 건축이에요. 혼을 쏟았구나 거기에. 네. 거의 우리가 현대 건축에서 쓰는 기법들이 웬만한 디자인 기법들은 다 거기서 나오고 우리가 몇 년도 건데요? 그게 연도는 저도 정확하게 1950몇 년도인가 뭐. 그럼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60년 도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건축이 60년대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대단한 게 그 20세기 후반 1950년 60년대 이후의 건축가, 최근에 세계적인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이거 여기서 갖다 온 거네, 여기서 갖고 온 거네,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거기에. 웬만한 거 다 거기서 갖고 온 거더라고요. 모든 건축 기술의 핵을 그었구나. 총체 같은 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코르비제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이전의 건축가하고는 다른 게 그 바로 몇십 년 전에 가우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왜 다르냐? 이 사람은 철근 콘크리트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쓰니까 재료가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한옥으로 짓다가 아파트로 갔잖아요. 왜 바뀌냐? 그게 재료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나무로 짓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짓고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들어가니까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르코르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디자인하더라도 콘크리트로 디자인하면은 다 새로운 거야. 다 원조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서 현대 만약에 제가 정말 대가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 50년, 100년 영향을 끼치는, 그러면은 저는 3D 프린터로 설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3D 프린터로 건물을 짓는 어떤 디자인을 특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든지. 제일 좋은 건 재료를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만드는 현대 건축물들은 그 르코르비제의 그 작품 이후로 뭐 대동소이 하나 하여튼 큰 혁명적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나? 그 뭐 엄청 커요? 크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고요. 작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규모인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보시면 그래도 많이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거기 좋은 게 그거를 제대로 보려면은 그거 자야 돼요. 거기가 원래 수도사들이 자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사 한 명이 쓸 수 있는 조그마한 최소한의 방이 있어요. 이게 폭이 한 1.8m밖에 안 되고 조금 길게 혼자 자게 돼 있어요. 뭐 화장실은 공통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은 거기 계신 수도사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무건 수행하시는 그런 분들 비슷한 류의 분들이거든. 우리도 원하면 잘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 그것도 사업이지. 네, 그것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처럼 운영되는 거예요. 네, 템플스테이네. 네, 맞아요. 딱 그거예요. 템플스테이 같은. 근데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후학들도 양성하시고 또 훌륭한 건축 설계사 후배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멋진 건물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이 건물 보러 오고 이거 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꿈이죠. 근데 그거 안 돼요? 뭐 지금부터 되겠죠. 아 이제 됩니까? 네, 이제 되겠죠. 일단은 지금까지 그게 안 됐던 이유는 네.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돈이요? 네. 우리나라가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관광을 갈 정도로 좋은 건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지역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토리니 섬 같은데 그리스 산토리니 여기도 전문가예요. 거기는 사실은 뭐 엄청나게 화려한 무슨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건 아니잖아요. 없지만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게끔 만들어진 건축이잖아요. 그러한 특성이 드러나야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왜 안 되느냐? 옛날에 그런 게 있었겠지만 불타서 다 없어졌을 거고 우리나라는 재료가 나무니까 토착의 어떤 느낌이 나는 건축을 했을 때 그게 다 없어졌을 거고 또 하나는 나무로 지으니까 밀도가 높은 건물을 못 짓거든요. 위로 못 올리지. 위로 못 올리잖아요. 근데 현대 도시는 밀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니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몇백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도 밀도가 높은 그 돌로 지은 건물이니까 벽돌이나 돌로 지으니까 4, 5층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 건축은 다 단층이란 말이에요. 목조에다가 온돌이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도시에. 그래서 옛날 것을 뭐 전쟁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 보존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은 아예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부자였던 적이 없어요. 그거는 1950년대 이후로도 그렇지만은 2000년 역사를 통틀어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부를 획득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넉넉했던 적이 없는 나라지. 왜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농업 경제였잖아요. 농업 경제면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땅을 많이. 그렇죠. 근데 나라 입장에서 땅을 많이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한 적이 광개토대왕 이후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뭐 고려면 고려, 조선이면 조선 몇백 년 동안 똑같은 면적이잖아요. 근데 인구는 늘어. 그럼 1인당 GDP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게 된 게 결국엔 70년대부터인 거죠. 그거를 깨트리려면 농업경제에서 벗어나서 상업경제로 돼야 되잖아요. 상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상업이 늘어나려면 밀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밀도가 높은 도시를 가진 게 우리나라가 아파트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밀화된 도시를 가진 게 처음 1970년대부터인 거죠. 그러니까 50년 된 거예요 지금 딱. 그러니까 이제 상업으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안목도 좀 생겼고 이제 지금부터 지어야 된다. 우리나라 그래도 현대 건축물 중에 그래도 뭐 50년 역사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하나 꼽는다면 맞춰볼까요 하나씩? 우리나라. 자, 뭐 하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근현대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그래도 좀 압도적인 뭐다 뭐 이런 거. 저는 강오는 거 하나 있어요. 원베일리 이런 걸 하지 말고. 주거용 이런 거 말고. 주거용을 빼고. 롯데타워 이거 빼고. 저는 DDP 봅니다. DDP? 동대문. 동대문. 뭐 보세요? 별로. 글쎄요. 그 정도로 특이하게 짓는 건물은 난 못 본 것 같은데. 뭐 나름 뭐. 근데 특이만 하게 짓는 건 좋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특이만 하게 짓는 거야 뭐 얼마든지 가능해. 아니 지금 그렇게까지 가시면 2%? 네. 어디? 뭐 없잖아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적 매겨보자면. 나는 저 뮤지엄 산이라고 있어요. 뮤지엄 산? 뮤지엄 산이라고. 어디? 국가지가. 원주에 있어요. 원주가. 일본 사람이 지은 거긴 한데. 안도다다오 가서 이게. 거 가니까 좀. 네. 거기 좋아요. 그럴싸하더라고요. 또 뭐 물이 섞여내 물 그럼. 물도 있어요. 물도 있고. 자 우리 저 교수님 모실 때는 저는 일단은 보통 얘기하면 세 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뮤지엄산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사옥이라고 있어요. 맞다. 그 건물 되게 멋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물 중에 하나는 그 광주 광역시에 가면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고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아시아 문화의 전당. 네. 광주. 네. 전라도 그게 광주. 되게 재미나요. 아까 동대문 DDP도 저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동대문 DDP를 좀 높게 치는 거는 하나가 적어도 그 건물 보려고 외국에서 와서 외국인 관광객이 그 앞에 가 사진을 찍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동대문 DDP랑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규모도 비슷하고 프로그램도 비슷한데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예요. 얘는 형태를 막 희한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는 거고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형태가 없어요. 뭐 땅에 묻혀 있고 거의 대부분 다 뭐 썬큰 가든으로만 대부분 돼 있고 그리고 모양이 보는 각도마다 다 달라요. 그 도시의 컨디션에 따라서. 나 거기 가본 것 같은데.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그 중심가에 있어요. 시내 중심가. 예, 그 지하 한 2, 3층 규모로 이렇게 가운데 푹 빠놓고. 맞아요. 그 옆에 상가들 막 있는데 거기죠. 가봤다. 그러니까 참 없다. 조그만 것들은 만한 건물들이 있는데 없다 진짜. 경북도청 아주 화려합니다. 경북도청이 지자체 청사들 용산구청도 화려하다. 문제. 경북도청은 진짜 거의 저 중국 무슨 저 자금성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약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진짜 건축이 우리 국격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맞아요. 그러네 진짜. 특히 안타까운 게 공공 건축물들이 진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되게 좋은 건물이 안 만들어지는 게 제일 속상하죠. 사실은 회장님 집 아무리 좋게 지어봐야 한 명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 건축물들이 잘 지어야 되거든요. 여러 명 써야 돼. 여러 명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물.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이 건물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건물 되게 훌륭하다고 이것도 사실 되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혁신적이었다고. 아 그래요? 뭐가 혁신적이고? 뭐 예를 들면 철근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리차드 로저스라는 건축가인데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프리츠커상 받고. 근데 이분의 스타일이 이런 걸 이제 호불호가 갈려요. 이분은 하이테크 건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밖에 구조체가 다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노틀담 성당, 고딕 성당하고 같은 궤를 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백화점 같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컴플렉스죠. 그 위에 현대백화점 위에 보면 잔디밭이야. 아니 잔디밭도 있지만 그 크레인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난 그 크레인이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있냐면은 그 크레인 덕분에 현대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기둥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조가 그 밖에서 견지하는 그거구나. 진짜 밖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 그게 크레인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 지붕의 케이블 당겨가지고 이제 인면에 보시면 그 케이블이 땅에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현수교 같은 거구나. 그렇죠. 이 줄이 없으면은 여기 기둥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게 다 구조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이분이 건물을 바깥에 봤을 때 나타나는 모든 요소들은 다 구조적인 것들인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측면에서 고층 건물 중에 이걸 랜드마크로 치더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빨간 기둥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설이 많았어요. 맞아요. 여의도로 상한가로 빨간데. 그건 말이 되네. 파란 거로 하면 아무도 입지 않는다 그래서. 증권사도 막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파란색으로 하려는 계획. 이분이 원래 노란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인데. 이분은 원래 이 칠할 때 노란색을 칠하는데 왜 빨간색을 칠했는데 그게 말이 되네요. 처음에 엄청 촌스럽다 그랬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맞아요. 괜찮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중국 자본으로 지어지는 줄 알았어요. 빨간색이야. 근데 그거는 참 어떻습니까? 이건 뭐 오늘 제가 궁금한 것 중에 마지막 하나인데 예를 들면 에펠탑도 맨 처음에 욕을 그렇게 먹었다면서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근데 먹었죠. 이제는 그냥 랜드마크 수준이 아니지, 그죠? 완전 파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그냥 그 세워진 거에 사람들이 서서히 설득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그렇게 아름답게 칭찬할 만한 걸 지을 필요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든 때려 지으면 사람들은 다 그냥 적응하게 돼 있는 건가? 저는 그게 단순히 적응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에펠탑? 에펠탑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순수해서 그래요. 그게 왜 순수하냐면 그 형태에서 어느 것 하나도 불필요한 부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철골 부재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 있는 철재를 다 녹이잖아요. 그 밑에 철판이 몇 인치밖에 안 돼요. 고면적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소한의 쇠를 써가지고 그 최고 높은 그 당시에 아마 그 이전에 에펠탑 이전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제일 높았는데 그거를 깨트리고 얘가 제일 높은 건물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성 베드로 성당이나 피라미드나 고층 건물이 있지만은 대부분 다 종교 건축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꼭대기에 안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근데 에펠탑은 최소한의 돈으로 최고 높은 걸 만들고 거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누가 올라가? 누구나 다 올라가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그 시내를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 내려다보는 시점은 그거는 최고 권력자의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 사회의 최고 권력자다. 이거를 건축 기술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준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의 특징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케일이 크면 되고요.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그 전에 못했던 걸 해야 돼요. 뭐 브루클린 다리나 아니면은 금문교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에펠탑도 그 중에 하나죠. 에펠탑이 없었으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없는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만들어지기 전에 에펠탑이 만들어졌잖아요. 쇠로 고층을 지을 수 있다는 걸 에펠탑이 보여주니까 그걸 건축가들이 그다음에 거기다 슬라브를 집어넣어서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 게 있는 거. 그게 파이오니어적인 사고 방식인 거죠. 쇠라는 그전엔 거의 안 쓰던 재료를 써서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무조건 사람들이 다 설득되는 건 아니고 그럴 만한 가치 혹은 그럴 만한 뭐 미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심리적인 것도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혁신이 있는 게 랜드마크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구조적인 거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높게 지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높게 지어야지만이 사람들이 랜드마크로 인정을 해주느냐? 그 전에 있었던 제일 높은 건물보다 2배 이상 높게 지으면 돼. 그 딱 우리나라의 원리가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제일 높은 3일 빌딩.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뭐예요? 3일?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고층 건물이네 하고 느꼈던 게 그쵸. 딱 2배 됐죠. 그 다음에 저 건물 진짜 높네 느낀 게 뭐예요? 롯데 월드트 120층이잖아요. 딱 2배씩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30층대, 60층대, 120층대. 그러니까 딱 2배씩은 가야지 고층 건물이지. 예를 들어서 120층 지은 다음에 140층 지었다고 아무도 그거를 감동으로 안 느껴요. 근데 뉴욕 얘기가 나와서 사실 뉴욕이 어떻게 보면 현대 건축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뉴욕에 자주 가셨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뉴욕에서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제일 잘 지은 건물이 뭐라고? 뉴욕에. 저는 시티컵 타워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걸 가시면은 그 건물이 밑에 기둥 4개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공중권이라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그걸 사야죠. 그걸 사가지고 높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 그 교회가 알바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부수지 않고 새로 공중권을 샀죠. 공중권을 사서 높게 짓고 구조적으로 코너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13층까지 확 뛰어가지고 짓고 그 밑에를 다 시민들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썬큰 가든 만들어서 그 시민들이 거기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주변에 지나가는 자동차 하나도 안 보이고 되게 조용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고층 건물로 가는데 그 친환경적으로 남쪽으로 태양광 발전도 그 당시에 70년대인데 그걸 만들고 이게 주변 건물보다 높은데 밑에 구조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쓰러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댐퍼라는 새로운 또 기술을 적용해서 바람이 불 때 이게 카운터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런 특별한 기술까지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땅이 가지고 있는 제약을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승화시켜서 더 좋고 독특한 건물을 만든. 근데 그 댐퍼라는 그 기술이 없으면 바람 세게 불면 넘어져요? 건물이? 허리케인 같은 거 불면은 그거를 견디려면 기둥이 한 30%는 더 들어가야 됐을 거예요. 땅으로.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더 들어가고 밑에도 더 안전하게 더 기둥을 더 굵게 하든지 그 4개를 뭐 6개로 늘리든 뭐 이랬어야 됐을 텐데 그게 원리가 단순해요. 엄청나게 무거운 추가 있어요. 끈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얘가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얘는 쓰러지는데 추는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빌딩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쓰러지는데 추는 오른쪽에 있는 개념이 되죠. 옥주기처럼 얘를 제자리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현준 교수님과 함께 전 세계 가볼 만한 재밌네. 것들을 좀 해봤는데 또 한 번씩 시간이 좀 나신다면 저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날 때 한 번씩 좀 알려주세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가 우리 유현준 교수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려 6,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